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라면 모래가 물에 씻기는 날 그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직 정보요원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봉인한 문서 한 권이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이름도 날짜도 어떤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색 가죽으로 쌓인 낡은 파일 하나. 2019년 겨울 버지니아주 어느 창고에서 그 파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처음 펼쳐본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앤더슨 비망록이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냉전이 끝나는 시점까지 20여 년 이상을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의 존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집하고 분석한 방대한 정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참조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문서는 단순한 정보 분석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언서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목격하고 기록한 세계의 흐름을 바탕으로 그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마치 이미 지나간 일처럼 서술해 놓았습니다. 처음 이 문서가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인의 망상이라 했고 과대망상증 환자의 낙서라 했으며 혹은 누군가 꾸며낸 가짜 문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더슨이 비망록에 남긴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묘사한 방식과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는 소련의 붕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대한 곰이 내부로부터 무너진다. 외부의 힘이 아니다. 그 곰의 심장 안에 있던 벌레들이 뼈를 갉아먹을 것이다. 붉은 깃발이 내려오는 날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붉은 깃발이 크렘린에서 내려졌습니다.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공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충격과 무감각의 혼합이라 기록했습니다. 앤더슨이 묘사한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말에 어떤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쪽의 호랑이가 사냥에 나섰다가 스스로 덫에 걸린다. 그 덫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보지 못했다.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던 그 길이 실은 절벽 앞이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고속성장의 상징이었던 동아시아 경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앤더슨은 그 장면을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려놓았습니다.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황금빛 물건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모두가 달려든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다. 그리고 그 물건에는 무게가 없다. 무게가 없는 것은 결국 허공에서 사라진다. 2000년 인터넷 버블이 붕괴하면서 수조 달러의 시가 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무게가 없었던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만으로도 사람들은 앤더슨 비망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망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특별히 이중으로 봉인해 두었습니다. 봉인을 뜯은 사람은 내용을 읽다가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해가 있었습니다. 2026년, 그리고 그 해의 겨울, 그리고 그 겨울의 중심에 있는 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앤더슨은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데는 파도 하나면 충분하다. 문제는 그 파도가 언제 오느냐가 아니다. 모래성인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는 이어서 썼습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의 기둥 위에 서 있다.
첫째는 섬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돌, 둘째는 붉은 대륙이 가동하는 거대한 기계, 셋째는 땅에서 뽑아 올리는 불의 물줄기.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때 세상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재편된다. 그리고 그 재편의 중심에는 고요히 잠들어 있던 반도의 불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한 섬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돌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서를 분석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반도체.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물건.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실리콘 조각 위에 수백억 개의 회로를 새긴 그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장 정밀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대만. 면적은 한반도의 약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이 없으면 지구상의 스마트폰 대부분이 작동을 멈춥니다. 자동차들이 멈춥니다. 인공지능 서버들이 꺼집니다. 병원 장비들이 오작동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문명 전체가 이 섬 하나의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0%가 이 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섬에 있는 회사 하나가 흔들리면 지구 전체가 떨리는 구조. 앤더슨은 그 구조의 취약성을 수십 년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섬에서 불이 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섬을 둘러싼 물이 너무 뜨거워진다는 것이다. 뜨거운 물 속의 돌은 깨진다. 대만 해협. 중국과 대만 사이의 좁은 바다. 수십 년 동안 이 바다 위를 군함이 지나다녔고 전투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바다의 수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1조 6천억 달러의 위험으로 추산되는 그 공간에서 앤더슨이 본 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봉쇄라고 불렀습니다. 물은 흐르지 않는다. 에너지는 들어오지 않는다. 작은 돌을 만드는 기계들이 하나씩 멈춰선다. 섬은 에너지의 약 97% 이상을 바깥에서 들여옵니다. 그 바깥이 막히는 순간 공장의 불은 꺼집니다. 공장의 불이 꺼지는 순간 세계의 어떤 불들이 따라서 꺼지는지는 누구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앤더슨이 말한 두 번째 기둥은 붉은 대륙이 가동하는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세계의 공장.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었으며 가장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돌아가는 한 세계는 값싼 물건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고 기업들은 이윤을 쌓을 수 있었으며 정부들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은 그 기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계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 기계 안에 있는 부품들이 낡아갈 때 기계는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조용히 속도가 느려지고 조용히 열이 오르다가 조용히 멈춘다. 그것이 붕괴다. 요란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졌고 비구이 위안이 흔들렸으며 수백 개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 산업이 내부로부터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거리를 배회했고 가계 부채는 쌓여갔으며 지방정부들은 재정 적자로 허덕였습니다. 앤더슨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계 안의 벌레,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붉은 대륙의 기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덧붙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기계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이다. 그 선택이 기계를 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섬을 뜨겁게 만드는 선택이기도 하다.
기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섬을 뜨겁게 만든다. 사람들은 이 문장 앞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땅에서 뽑아 올리는 불의 물줄기였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가 가진 것 중 가장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군사력이 무뎌지는 동안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에너지라는 무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관에 의존했고 그 의존이 러시아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앤더슨은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남겼습니다. 불의 물줄기를 무기로 쓰는 자는 결국 그 무기를 스스로 자를 수밖에 없는 날을 맞이한다. 그 무기를 쓰면 쓸수록 그것에 의존하던 자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새 길이 생기는 날 그 무기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활용했고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끊어졌고 새로운 가스 공급망이 만들어졌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은 러시아 없는 겨울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이 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기둥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앤더슨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때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씩 순서대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그리고 그것이 벌어지는 시점으로 그가 지목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세상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26년의 겨울, 앤더슨이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진하게 밑줄을 그어놓은 날짜였습니다. 그 계절이 왜 특별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앤더슨이 5가지 전조라고 부른 징표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기 전 반드시 5가지 균열의 소리가 먼저 들린다.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듣지 못한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는 문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분석가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전조. 그는 이것을 가리켜 거대한 탑들의 실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실금. 그러나 그 실금은 이미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 사람들은 그 탑들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믿습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숫자는 멀쩡해 보입니다. 은행들은 건재한 것처럼 보이고 시장은 아직 공포를 모르는 것처럼 달립니다. 그러나 앤더슨은 말했습니다. 실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 있다. 신뢰가 한번 금이 가면 그 어떤 숫자로도 메울 수 없다. 지금 세계 몇몇 금융기관들의 신용 부도 수합 가격이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돈을 오래 다룬 사람들은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조. 앤더슨은 이것을 큰 새들이 날개를 접기 시작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날아다니던 강대국들의 힘이 조용히 오그라드는 것.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때 한마디 말로 세상의 방향을 틀어놓던 나라들이 점점 자국 문제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을 향해 뻗어있던 날개가 안으로 접히는 순간들, 그리고 그 공백에서 생겨나는 불확실성. 앤더슨은 그것을 진짜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폭풍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다. 피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조. 그는 이것을 가장 많은 문장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늘이 비정상적으로 굴기 시작한다. 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흔들린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다. 기후. 앤더슨은 기후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와 식량과 이주와 전쟁이 모두 연결된 복합 위기의 방아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가 가장 먼저 당겨지는 곳으로 그는 아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아시아는 물과 불을 동시에 두려워하게 된다. 홍수와 가뭄이 같은 해에 같은 대륙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식량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전조는 앤더슨이 아래에서 소리가 올라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래, 그것은 권력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성질서에 포함되지 못했던 세대들, 위로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젊은이들,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은 기성세대와 달랐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고,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불행한 것을 원했으며, 성장을 믿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원했습니다. 앤더슨은 이 세대를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얻는 날 세상은 다른 이름을 원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이름들, 기존의 체제들, 기존의 가치들이 도전받는 시대, 그것이 네 번째 전조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조, 앤더슨은 이것을 돈이 스스로를 먹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나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 그것은 화폐를 찍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번 돈으로 내일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보다 적어지는 날들. 그 날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지갑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려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다섯 번째 전조의 소리가 이미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그 균형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앤더슨이 다섯 번째 전조까지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소리가 모두 들리기 시작했다면 큰 파도는 이미 수평선 너머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소리들이 들리고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신다면 앤더슨이 다음에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도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 앞에 서 있을 필요는 없다.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땅에 먼저 자리를 잡는 자가 새 세상을 시작한다. 비망록의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앤더슨의 문장들은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리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는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세 기둥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들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것들이 남기는 공백은 하나의 빈자리로 합쳐진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다음 50년이 결정된다. 첫 번째 기둥의 붕괴를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섬의 신화가 끝나는 날 빛의 기계들이 꺼진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날을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기계들이 가동되는 그 공장들이 멈춘다는 것. 그런데 앤더슨은 그것이 멈추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빛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다. 전압이 낮아지듯 주파수가 흔들리듯 그리고 어느 날 그 빛에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는다. 봉쇄, 에너지 차단, 그리고 수십억 개의 회로가 새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그 공백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더 무거운 것은 두 번째 기둥의 이야기였습니다. 앤더슨은 붉은 대륙의 기계가 멈추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요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기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 소리가 기계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의 약속 속에서 참아왔던 것들, 불평등, 자유의 부재, 그리고 갑자기 멈춰버린 상승의 사다리,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을 앤더슨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가장 조용하던 곳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난다. 이 문장을 읽은 분석가들은 각자 서로 다른 도시들의 이름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둥, 러시아 에너지 패권의 소멸에 대해 앤더슨이 쓴 문장은 짧았지만 가장 냉혹했습니다. 무기를 쓰면 무기는 닳는다.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든 자는 무기가 없는 자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무기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에너지 패권을 잃은 러시아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앤더슨은 그 선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을 썼습니다. 황금의 족쇄가 끊어진다. 황금, 달러, 그리고 그 달러로 쌓아올린 모든 부채들. 앤더슨은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자유라고 불렀다. 그러나 황금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그것은 족쇄가 된다. 그리고 족쇄가 끊어지는 날 사람들은 기뻐야 하는데 두려워한다. 그것이 모든 위기의 본질이다. 자유가 두려운 것.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 부채를 통한 성장.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믿음. 그 믿음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간이 2026년의 겨울이라고 앤더슨은 기록했습니다. 그 겨울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래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직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진짜 붕괴의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하루아침에 온다. 지금까지 앤더슨이 묘사한 것들은 모두 무너지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비망록에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결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이 처음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거기에 있는가? 어두운 경고들로 가득한 문서 안에 왜 이 이야기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의 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깨어나는 곳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앤더슨은 썼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질 때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 모래성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집이 있는 땅의 이름을 그는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암호처럼 묘사했습니다. 동쪽 끝에 반도, 오랫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눌려 있었던 곳, 여러 번 불에 타고 여러 번 다시 일어선 곳, 그곳에 있는 불꽃은 꺼진 적이 없다. 한반도. 사람들은 그것이 한반도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불꽃이 차가운 것이다. 차가운 불꽃은 태우지 않는다. 그것은 녹인다. 굳어있던 것들을 녹이고 막혀있던 것들을 녹이며 갈라져 있던 것들을 녹여 하나로 만든다. 세상이 뜨거운 혼란에 빠질 때 차가운 불꽃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된다. 앤더슨이 본 한반도의 역할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중심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였을까요? 앤더슨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비망록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이유도 경제적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물건이 많은 곳에서 오지 않는다. 정신이 준비된 곳에서 온다. 그 반도는 오랫동안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고통을 통해 배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앤더슨은 더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망록을 읽은 사람들은 각자 그 빈칸을 채우면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복력이었습니다. 부서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힘,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길러진 것. 그리고 그것이 모래성의 세상이 끝나고 바위 위의 세상이 시작되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앤더슨이 한반도에 대해 쓴 부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부분은
비망록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자던 용이 깨어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다. 용은 원래 하늘을 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땅에 엎드려 있었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 것을 잊지는 않는다. 오히려 땅의 시간이 길었을수록 날개는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잠자던 용, 한반도를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깨어나는 계절로 그가 지목한 것이 2026년의 겨울이었습니다. 바바 반가가 2026년을 두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하늘이 다시 쓰인다. 1996년에 사망한 이 불가리아 출신의 예언가는 생전에 2026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충돌, 세계 경제의 재편, 그리고 세계 권력의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 그 이동의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아시아. 그러나 어느 아시아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자들이 그의 예언서에서 찾아낸 한 구절입니다. 16세기 프랑스어로 쓰인 그 사행시는 오랫동안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몇몇 연구자들이 동일한 해석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은 동쪽의 끝에서 검은 연기가 가시고 고요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북쪽의 소리가 멈추고 하나의 불꽃이 바다 사이에서 솟아오른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연구자들이 지목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동쪽의 끝, 북쪽의 소리, 바다 사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반도, 타너 스님. 한국의 고승이자 예언가로 알려진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반도는 3번 꺾인다. 그러나 3번의 꺾임 끝에 펴지는 것은 꺾이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다. 3번의 꺾임 중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였고 2번째는 전쟁이었으며 3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꺾임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꺾인 뒤에 피어나는 것은 꽃이 아니다. 빛이다. 3명의 예언자가 각자 다른 언어로, 다른 시대에, 다른 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동쪽, 반도, 그리고 어떤 대격변 이후에 새롭게 빛나는 것.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진실의 그림자일까요? 앤더슨이 비망록 마지막 장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보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그는 정보요원 특유의 정밀함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반도가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 이것이 앤더슨이 말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모래가 약해서가 아니다. 모래 위에 올라앉으려고만 했지 모래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먼저 바위를 만지는 자다. 바위를 만져본 자만이 모래와 바위의 차이를 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앤더슨이 말한 바위는 인간의 본래적 가치였습니다. 물질이 아닌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부채로 쌓아 올릴 수 없는 것들, 그는 적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화폐는 신뢰다. 새로운 질서의 권력은 공동체다. 새로운 질서의 풍요는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문화를 가진 곳이 먼저 그 자리에 오른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문화, 그것이 어떤 문화를 가리키는지를 앤더슨은 역시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망록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그가 수집한 자료들과 메모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비망록을 쓰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 앤더슨의 메모에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상의 운영 원리가 될 수 있다. 다음 세상의 운영 원리. 그 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이것이 예언가의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웃어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정보로 들여다보던 한 노인의 마지막 통찰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앤더슨이 비망록의 마지막 문장들을 쓴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마지막 문장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필체가 흔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쓰는 내용의 무게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망록을 완성하는 지금 내가 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방향뿐이었다는 것을 알겠다. 방향이 있다는 것과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방향이 있다는 것과 걸어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 문장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이었습니다. 2026년의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새의 기둥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다섯 전조의 소리는 이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성의 균열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말한 차가운 불꽃을 가진 반도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아직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일까요? 앤더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래성이 무너진 다음의 이야기는 내가 쓸 수 없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써야 한다. 다만 나는 이것만 알고 있다. 가장 오래 눌려 있었던 봄꽃이 가장 높이 피어난다. 오래 눌려 있었던 봄꽃, 그 꽃이 언제 피어나는가? 앤더슨은 시점을 말했습니다. 2026년의 겨울이 지나간 다음 그 추위가 가장 깊어진 순간 이후 그것이 그가 본 한반도의 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겨울의 입구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앤더슨 비망록이 남긴 마지막 물음은 예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려면 꽃씨가 먼저 땅에 묻혀야 한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땅에 묻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